안녕하세요. 미식 축구의 모든 것 올 어바웃 NFL 세컨 앤 18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김민준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기, 많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34대 17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6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매치업은 지난 시즌 NFC 챔피언십 게임의 리매치였습니다. 당시 나이너스가 압도적인 수비진의 위력을 바탕으로 대승을 거두고 슈퍼볼에 진출했었던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경기를 하기도 전에 나이너스의 줄부상 때문에 패커스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약화된 나이너스의 D라인에게 프레셔를 거의 받지 않는 로저스는 마음 놓고 다반테 아담스에게 아주 우아한 패스들을 던졌고 아담스도 그것들을 아주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로저스는 이날 경기 31번의 패스 시도 중 25번을 성공시키며 약 80% 정도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고 305야드, 4개의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이 한 개도 없는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작년 2번의 나이너스와의 맞대결 그 당시 기록들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에런 로저스가 달라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2경기 합계 8개의 색, 2개의 인터셉션을 허용하며 28점을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이 28점은 한 경기에서 득점한 것이 아니라 2경기 합계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턴오버도 없었고 색도 단 한 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34점이나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다반테 아담스도 10번의 캐치, 173야드의 1개의 터치다운으로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린베이 팬들에게 더 반가웠던 소식은 주전 러닝백 에런 존스의 복귀였습니다. 레프트 태클 데이빗 박티아리는 이날 경기도 결장했지만 존스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린베이 팬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존스는 단 15번의 캐리만 하면서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에런 존스의 활약 여부와 관계없이 패커스가 러싱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이너스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비진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정상 전력이 아닌 나이너스를 상대했기 때문에 패커스의 단점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 다룬 기사가 있어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3가지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커스는 이번 시즌 상대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 비율, 그 다음에 팀 전체 색 등의 이런 기록들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수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이크 패틴 패커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상대에게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수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리츠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뒤로 물러서서 지키는 수비를 하는 스냅들이 많은데요. 패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최근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점점 블리츠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고 있을 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맷 라플러 감독의 부임 이후 단 6패밖에 당하고 있지 않지만 6번의 진 경기에서 평균 점수차가 17점 차일 정도로 한 번 리드를 내주면 따라가지 못하고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패커스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경기에서는 에런 로저스가 맷 라플러 감독과 사전에 약속된 게임 플랜을 잊어버리고 혼자 공을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서 혼자서 해결하려다 경기를 망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강팀과 만났을 때 경기 초반 리드를 허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에런 로저스가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패커스는 남은 후반기 스케줄도 좋기 때문에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너스는 지난주 조지 키틀까지 사실상 시즌 아웃된 데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테빈 콜먼과 브랜든 아이유까지 추가 결장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스킬 플레이어진이 거의 완전히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로폴로의 부상으로 대신 나온 닉 멀린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2018년 7라운드 출신의 리시버 리치 제임스가 혼자서 12번의 캐치, 161 리시빙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주는 깜짝 활약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혼자만의 힘으로 이 승부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주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는 일단 수술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하면서 시즌 막판 복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가로폴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이너스가 플레이오프 싸움에서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그린베이를 2번이나 압도하면서 슈퍼볼에 진출했었던 칼 셰넌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 같은 상대에게 무기력하게 패했기 때문에 아마 더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린베이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볼티모어가 24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레이븐스와 콜츠는 볼티모어라는 도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팀들입니다. 현재 볼티모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은 레이븐스지만 레이븐스 이전에 볼티모어에 둥지를 틀었던 팀은 바로 콜츠였습니다. 콜츠가 사실상 야반 도주를 하면서 볼티모어를 떠났기 때문에 볼티모어 지역의 풋볼 팬들에게는 콜츠는 꼭 이겨야 하는 상대입니다. 레이븐스 선수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최근 상대전적 열세를 딛고 현재 볼티모어의 팀 레이븐스가 과거 볼티모어의 팀 콜츠에게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 경기는 2가지 관전 포인트가 더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당 평균 170야드 이상 러싱 야드를 따내는 레이븐스의 막강한 러싱 오펜스와 경기당 평균 80야드 정도밖에 허용하지 않는 콜츠의 막강한 러싱 디펜스가 만났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위를 가져갈 것이냐였습니다. 후반에 레이븐스의 러싱 공격이 조금 살아나기는 했지만 경기 전체 기록으로는 110야드에 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콜츠의 러싱 디펜스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턴오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필립 리버스 그리고 콜츠의 공격진이 말론 험프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빠진 레이븐스의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턴오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였는데요. 조나단 테일러가 펌블 턴오버 1개, 필립 리버스가 1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는데 이 2번의 턴오버가 모두 레이븐스의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볼티모어가 역전승을 거두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필립 리버스와 콜츠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을 텐데요. 리버스의 인터셉션 장면을 보시면 당초 패스 실패 판정을 받았다가 볼티모어의 챌린지 끝에 인터셉션으로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론 심판은 레이븐스의 코너백 마커스 피터스가 공을 완전히 소유하고 3번의 스텝을 밟은 뒤에 콜츠 수비의 컨택을 받고 다운이 됐기 때문에 캐치가 성립을 하고 피터스의 인터셉션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피터스가 공을 소유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저그를 하는 과정에서 컨택이 됐고 이제 공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리버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판정에 대해서 강하게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살면서 풋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판정을 한 것 같다. 이러한 워딩을 하면서 심판진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판정 이후 역전 터치다운이 나왔고 그대로 기세를 이어간 레이븐스가 17연속 득점을 해내면서 경기는 24대 10 레이븐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레이븐스는 답답했던 전반전 흐름을 이겨내며 힘든 경기에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주전 쿼터백 라마 잭슨의 화려한 러싱 플레이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정확도 높은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턴오버 없는 경기를 하는데 좀 방점을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말론 험프리에 이어서 이날 경기 중에 베테랑 칼라이스 캠벨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강력했던 레이븐스의 수비가 혹시나 와해는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반면 콜츠는 아쉬운 판정 끝에 전반전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 더스데이 나잇 풋볼에서 테네시와 AFC 남부지구 우승을 다투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날 애매한 판정 때문에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좀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잘 추슬러야만 향후 남은 시즌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비진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반면에 공격진의 기복이 여전히 아쉬운 콜츠입니다. 공격진의 파괴력을 더해줘야 할 반전 카드는 역시 T.Y. 힐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날 경기 T.Y. 힐튼은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요. 다행히 훈련에 복귀해 테네시와의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T.Y. 힐튼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좀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테네시와의 경기에 출전하는 것뿐 아니라 콜츠 팬들이 기대하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티모어와 인디애나폴리스의 경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테네시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테네시가 24대 17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최종 점수는 단 7점 차였지만 경기 내용은 테네시의 일방적인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4쿼터 중반 이미 24대 3까지 경기가 벌어졌고 시카고가 막판 대추격전을 펼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초 이번 경기 키워드는 서드다운 컨버전이었습니다. 서드다운 컨버전을 성공시키는 확률이 34.9%로 리그 전체 31위밖에 되지 않았던 시카고 베어스와 서드다운 컨버전을 허용하는 확률이 61.9%로 리그 꼴찌였던 테네시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나면 어떤 기록이 나올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번 경기 베어스가 15번 서드다운 상황에서 단 2번밖에 퍼스트다운 갱신을 해내지 못하면서 시즌 평균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테네시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타이탄스의 주전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은 시카고 베어스의 강력한 수비에 고전하면서 총 12번의 드라이브에서 퍼스트 다운이 단 11개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지만 단 한 장면 AJ 브라운에게 던졌던 40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2쿼터 중반까지 지리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던 양팀이었기 때문에 이 균형을 깨트렸던 AJ 브라운의 터치다운이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터치다운 장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테너힐이 굉장히 타이트한 윈도우에서 정확하게 AJ 브라운에게 패스를 던졌고 브라운도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내고 공을 따냈을 뿐 아니라 몸을 던져서 엔드존까지 들어가는 과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모처럼 3개의 색, 9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며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타이탄스의 수비진이었는데요. 특히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영입했던 베테랑 데스몬드 킹이 타이탄스 데뷔전에서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을 기록한 것은 테네시 구단 그리고 팬들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의 파괴력은 전체적으로 아쉬웠지만
모처럼 수비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테네시였는데요. 다음 주 콜츠와의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경기차를 한 경기로 벌리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스에게도 아쉬운 소식은 있었는데요. 자데비언 클라우니가 무릎 부상으로 이날 경기 결장을 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클라우니는 휴스턴 시절에도 무릎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부상이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니의 부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꼬집기는 했지만 그래도 클라우니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이탈한다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패한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시즌 초반 의외의 선전을 펼친다고 저희가 칭찬을 했던 바 있었는데 최근 3연패를 당하면서 그 기세가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한때 지구 1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패커스와의 맞대결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맷 내기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ESPN의 겟업이라는 프로그램의 패널이자 NFL 쿼터백 출신인 댄 올로브스키는 맷 내기는 현재 베어스의 선수단 특성에 맞는 플레이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칩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에 배우고 하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만 한다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결혼 생활에 비유를 했는데요. 배우자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고집한다면 그 끝은 이혼일 수밖에 없다 라는 비유를 들면서 맷 내기 감독의 지금 현재 팀 운영 그리고 플레이 콜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행히 베어스는 다음 주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맷 내기 감독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플레이 콜링 권한을 다른 코칭 스태프에게 이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맷 내기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11주차에 돌아올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베어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였습니다.